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에 대해 위협을 주기 위해 저지른 일이라며 살인미수죄 대신 특수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 대학가 인근에서 한 남성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은 수개월 전부터 일대를 돌아다니며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남성이 부인과 청아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확인해보니 남성은 20년 전 주민등록이 말소돼 형의 이름으로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통주 제조회사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과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천양조는 이번 고소를 통해 연예인의 갑질로 기업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눈 오는 날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진짜.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전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이 날이 워낙 추워서 그대로 얼어버릴 것 같은데요. 이 빙판길 미끄럼 사고 각별히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이 넘어지시면은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가급적 외출 마시고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걸로 하죠. 따뜻한 커피 한 잔 함께 마시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사회부 백민경 기자,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자, 박상희 소장, 양재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손 변호사님, 지난주 수요일 저희가 휴방을 해서 2주 만에 뵙는데 요즘 손 변호사님 그 다른 이 빨간색 채널에 그 무슨 사건 예능 나오시잖아요. 예. 예. 거기 네. 보시면은 정신과 전문의 그 오은영 박사님 함께 나오시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오은영 박사는 진짜 이 성선설, 우리 또 손 변호사님은 사람이 싫다, 네. 성악설. 맞습니다. 이거 계속 좀 충돌하실 것 같은데. 충돌보다는 제가 많이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고 있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좀 새로운 시각. 그러면 이제 약간 좀 네. 성선설 쪽으로 이제 기우시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사건 반장 나와서 1시간 하면은요 다시 원래 돌아갑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뭐가 됩니까? 진짜? 근데 이게 굉장히 솔직한 좀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예, 사건 반장은 이제 성악설, 사람이 싫다. 알겠습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정리해드리는 반장 픽입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성폭행 스키 강사 구속영장 신청. 이럴 줄 알았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그 충격적인 사건이죠. 강원도 스키장에서 일하는 20대 남성이 이 초등학생 성폭행했는데 합의한 관계였다는 말에 구속도 않고 풀어졌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했는데 세상에 보도 나가고 나서 그제서야 구속영장 부랴부랴 신청. 저희가 이러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이거. 예? 네, 성폭행이 일어난 게 지난 크리스마스 때니까 무려 3주가 넘도록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도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검찰은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이 없고 남성이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면서 남성을 풀어줬는데 남성이 풀려나던 바로 그 시간에 이 피해자 13살 아이는 경찰관을 만나서 피해를 진술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알려주지 않아서 피해자가 자세한 진술을 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참. 자, 이 피해자 측 변호사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수사기관의 이 허술한 대응 지적했습니다. 잠깐 듣고 가시죠. 그 중학생, 고등학생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 지금 초등학생이다라고 이야기를 명백히 했다고 하고 실제로 피해자도 피의자를 만나서 자신의 나이를 밝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는 그 항변은 말이 되지 않고요. 사건 직후에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주변인을 통해서 사실은 사건을 무마하거나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양 변호사님, 이거 진짜 뻔한 것이
저 남성이 초등학생한테 이 관계를 맺고 나서 이게 합의하에 이루어졌던 관계인 것처럼 알리바이를 꾸미려고 야, 뭐 너 나이 몇 살? 그런데 우리 합의한 관계다. 이걸 녹음을 시켰거든요. 자, 그런데 경찰 수사기관에 가가지고 저 초등학생인지 몰랐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정황만 보면 이게 다 거짓말인 게 뻔한데 이게 또 보도가 됐으니 망정이지. 만약 안 됐더라면 그때는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거? 저는 뭐 이 자리에서 비슷하게 입장을 늘 밝혔듯이 구속시키는 걸 원칙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게 좀 많이 특이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합의한 성관계였고 성매매였다라고 하는데 초등학생하고 성매매를 해요? 그건 말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거를 녹음을 했다는 것도 성립할 수가 없고 또 이 상황에서 그러고 나서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집 밖을 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이 남성에 대한 처벌, 저는 뭐 처벌은 강력하게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처벌도 그렇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신병 확보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바로 이어가죠. 오물 지옥된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자, 영상 함께 하시죠. 자, 경북 청도군에서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오물이 막 가득하죠. 사방에 컨테이너 안에 강아지들 막 저렇게 뒤엉켜 있습니다. 밥그릇 잘 보시면 뭐 텅텅 비어 있고요. 자, 가장 충격적인 거 한 강아지 죽은 채로 다른 친구 강아지의 그 사체를 뜯어 먹습니다. 부상이 심한 개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자, 이 열악했던 보호소의 상황 잠깐 듣고 가시죠. 오늘 지금 뭐하니? 아가! 오늘 지금 물 먹는 거야 지금 아가! 예! 밥그릇 먹고도 나 앞에 좀만 있고. 배고파해서 울부짖는 그런 이제 울음소리가 들렸고 아비규환이었죠. 아비규환. 화보에 걸려 있고 지금 그 중에 4마리는 코로나 장염까지 양성이에요. 애들이 다 아사 직전이에요. 손 변호사님, 여기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저기가 보호소 맞습니까? 게다가 이게 청도군에서 운영하는 보호소거든요. 그런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뭐 컨테이너 3개로 구성되어 있고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요. 예전에 그 관리서울로 불이 나서 이제 보호받고 있던 유기견 16마리가 불타 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단체가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 청도군에서 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에 2달 후에 다시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전혀 개선된 게 없었다는 거죠. 현장에 관리하는 인원도 없었고요. 당시 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오물범벅에 밥그릇 비어있고 또 다친 개도 많았고 심지어 다른 개의 사체를 뜯어먹는 개까지 있는 굉장히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와, 진짜 다른 죽어있는 친구의 아이고. 자, 청도군도 말이죠, 소장님. 뭐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 뭐 변명은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변명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고 죄송하다고 금방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숙한 운영을 했다.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사과한다라고 얘기하고 유기견 보호센터를 신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상시 출장해서 현장 관리 책임을 지겠다. 인원도 보충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보는 사람들 이미 상처 많이 받고 사실 저도 상처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그 ATM기에서 또 잡혔다입니다. 자, 현금 인출기 앞에서 잠복하던 JTBC 취재진에게 피싱 수거책 붙잡혔다는 그 사건 저희가 지난 12월 전해드렸죠. 그때 저 현금 인출기, 저 보시는 현금 인출기 앞에서만 수거책 29명이 체포된 걸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후에도 이 남성을 포함해서 같은 장소에서 4명이 더 붙잡. 이건 말이죠. 이 ATM기가 거의 뭐 피싱 맛집이에요. 약간 네. 분위기가. 부산 병원에 있는 앞쪽에 있는 한 외진 곳에 있는 현금 인출기입니다. 수상한 행동을 보여서 붙잡았더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던 거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넘기는 이른바 수거책들이었습니다. 당시 넉 달간 29명 잡았는데요. 보도가 나가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4명이 더 잡혔습니다. 세상에. CCTV에도 혹시 나오나요? 네, 저깁니다. 저 위치인데요. 온라인 구인 광고로 채권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며 이 잡힌 남성은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근데 체포 당시에 이 남성이 조직의 공범과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지우려고 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윗선을 쫓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 다음에 이 남성을 사기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범죄인 줄 몰랐어요. 모르긴 뭘 몰라요. 모르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정말로 몰랐다라면 처벌할 수 없는데 최근이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어떻게 피해 사례 같은 게 너무 많아서 대한민국 국민인데 보이스피싱이 뭔지 모른다라고 하기는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게다가 그럼요. 좀 전에 소개한 것처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뭔가 이걸 모집했던 사람과 주고받았던 내용까지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리고 고액 아르바이트인데 밤중에 현금 인출기 앞에서 돈 찾는 게 고액 아르바이트 무슨 의미겠어요? 아유, 당연하죠. 저거는 아무리 본인이 부인을 해도 미필적 고의라도 최소한 인정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이제 저렇게 도와주는 정도, 수거책, 소금책도 실형 선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쉽게 일하고 그러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밖에 일을 안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다고? 딱 그거부터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번에 잡혔던 수거책도 20대 여성이 있었고요. 이번엔 또 20대 남성.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유혹을 받을 만은 하죠. 그런데 좀 이렇게 하면 이건 진짜 범죄라는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일자리 부족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부족하니까 뭐 이해를 해주려고 이만큼 노력을 해보는데요. 그래도 사실은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쉽게 일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마음이죠. 게다가 20대인데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몰라요. 더 잘 알죠. 그러니까 뭐 온라인 안에서 쉽게 이런 직업을 구할 수 있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범죄를 기획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몰랐다고 우기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방금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셨고요. 이 송금책이나 수거책은 20대 굉장히 많고 심지어 10대도 많다고 합니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꼭 가져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바로 이어가죠. 구본승 무개념 풀스윙입니다. 자, 배우 구본승 씨 SNS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골프공을 풀스윙하는 영상이 올라왔다는데 자, 저희가 근데 딱 보시기에도 이게 골프장이 아니네요. 예, 소장님. 네, 지금 여기가요 레이싱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풀스윙 제주의 한 레이싱장인데요. SNS에 본인이 올렸어요. 이 영상을 올리니까 이제 문제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풀스윙이라 되느냐 저기 앞에 사람도 지나갔다고 해요. 그러네요. 저 멀리에. 근데 이제 본인은 불법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이싱장이 골프 영업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 저런 것도 불법이군요. 일단. 체육시설 법이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은 이 여러 가지 종목에 따라서 시설 등을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골프장도 여기에 골프도 포함이 되는 건데요. 이제 골프장업은 등록을 해야 되고 골프 연습장업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면 불법으로 했다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불법으로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 시설을 이용한 사람까지 과연 불법을 저지른 거냐라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저 레이싱장에서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 일시적으로 한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빌려서 했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어떠한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졌고 구체적으로 사용됐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합법 위법을 떠나서 지금 멀리 있는 사람 안 다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자,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갑니다. 난폭 운전하다 와장창입니다. 영상 함께 하시죠. 자, 여기 3차선 도로인데요. 이 뒤에서 뒤에서 잡힌 블랙박스 보십시오. 앞으로 쭉 지금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착 가는데 먼저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부딪혔습니다. 한 번 부딪히고 뒤로 가서 또 부딪히고. 자, 이 영상을 본 한 누리꾼 댓글. 이 과속의 급차로 변경, 여러 차선 휴식 변경, 진짜 한 번에 3가지를 다 했다 이럽니다, 지금. 네, 그러게요. 저게 불과 얼마 전에 1월 8일에 대구에서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과속 여러 차선 한꺼번에 변경, 결국 저 자체로 난폭 운전이고요. 그것도 이제 무려 정지 1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정도의 범죄인데
저렇게 해서 또 사고까지 됐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도 저 정도라면 이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수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진짜 저 트럭 운전사분은 좀 무슨 날벼락입니까, 저거. 그냥 자기 차선 잘 가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반장픽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사건 이어갑니다. 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위협을 주기 위해 저지른 일이라며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죄 대신 특수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건. 갓 태어난 자기 아기를 그냥 버리고 떠난 50대 남성이 24년 만에 짠 하고 나타났어요. 네, 지난해 4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부산에 있는 한 미용실에 50대 남성이 찾아옵니다. 근데 97년에 떠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온 거예요. 무려 24년간 만난 적이 없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지난해 초에 출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그 이후에 연락을 해서 계속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몇 차례 얘기를 해서 거절을 했는데 대뜸 찾아온 상황입니다. 이 남성은 일단 밥을 먹자면서 이 전 부인을 차에 태웠습니다. 자, 그러고 무슨 사달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그림을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산 사구에 있는 그 미용실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차량에 태우고 그다음에 이제 때린 거죠. 이제 폭행을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얼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결국은 도망쳤어요. 그래서 집 안으로 도망쳐서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다음에 문을 잠그고 이제 감금을 한 다음에 예. 흉기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전 부인이 이불이나 베개로 이제 막으려고 했습니다만 이 전 남편이 신체 부분을 찔렀고요. 그리고 전화 통화를 거절했잖아요. 딸이 이 딸도 내가 죽이겠다, 빨리 불러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다행히 바로 그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네, 출동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경찰에 와서 문을 급하게 두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태연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범행을 저지른 와중에도. 네, 그리고 나서 두 차례나 더 흉기로 공격을 했습니다. 게다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경찰에서 남성 상대로 마약류 검사를 하니까 여기서도 또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네요. 자, 이 환각 상태에서 저렇게 흉기를 휘둘러서 심지어 경찰이 와서 탕탕탕 두드리는데도 잠깐만요 하면서 또 두 번을 더 휘둘렀다는 건데 진짜 이것만 봐도 딱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저 지금 다행히도 피해자가 생명에 이상이 없다고는 하는데 전 너무 위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약류를 얘기할 때 환각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이 환각이라는 건 외부에 실제 자극이 없지만 본인은 자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헛것이 보이고 막 환청이 들리고 막 다른 것들이 느껴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환미 뭐 이런 것들, 환촉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지금 환각제를 투여한 상태인 거, 그러니까 마약을 투여한 상태잖아요. 이런 걸 투여하지 않을 때도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아이를 24년이나 버리고 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마약류까지 투여했다면 완전히 지금 제정신을 잃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굉장히 전 위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은 살인 미수로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살려는 드렸잖아. 약간 영화 유명 대사 살려는 드릴 게를 조금 비꼰 건데요. 자, 이 사건의 가해자, 그러니까 앞서 24년 만에 나타난 그 남편, 조폭 출신이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서운 사람, 굉장히 흉악한 사람, 그리고 그래서 흉기를 사용했구나, 이렇게 거칠게 또 폭행을 했구나 등등등 추정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재판에서는 그게 오히려 이 피고인에게, 전 남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즉 검사는 살인 미수로 보고 기소를 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 미수로 보지 않고 즉 살인 고의가 없다고 보고요. 특수상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 5년형이 나온 거죠. 그 이유가 물론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니 이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출신인데 예. 정말 죽이려고 했다면, 정말 살인을 원했다면 굉장히 좀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았겠느냐.
공격의 부위라든지 또는 강도, 횟수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충분히 살인의 기수까지 가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실제적으로 이게 치명상을 가한 것이 아니라 이게 찌른 부위라든지 어떤 강도 또 발생한 그런 그 결과를 볼 때 이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좀 공포심을 주려는 목적에서 상해 행위를 한 것에 그친 것이다라고 법원은 해석을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그러니까 결국 그거잖아요. 조폭 출신, 칼, 흉기 좀 써볼 줄 아는 사람, 쓸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치명적인 급소는 또 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죽이려고 그랬던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인 미수는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재판부를 이렇게 덮어놓고 막 이렇게 흉을 보려는 게 아니라. 실제 양앵커가 왜 화를 내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판단이 이재판에서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흉기로 사람을 공격을 했을 때 실제로 법원에서 판사분들이 보시는 게 어디를 어떻게 공격했느냐를 굉장히 많이 꼼꼼하게 따집니다. 그거는 살인이라는 제목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사람 흉기로 공격했으면 저 사람 죽일 생각이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살인이라고 범죄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실제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고요. 여러 차례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무차별적인 공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딱 골라서 표현이 좀 그렇으면 딱 봐서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적으로 뭔가 흉기를 준비한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비교적 이제 치명상을 입히기에는 좀 부적절해 보이는,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흉기를 썼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5년 뒤에 또 출소해서 뭐가 됐든 앙심을 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 이게 나중에 또 이런 후과, 이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실형을 받게 되면 다시 또 나와서 보복하지 않을까가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데요. 게다가 6번의 실형을 살고 전과 28범입니다. 검찰은 재범 위험이 높으니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이 내용을 기각합니다. 전자발찌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 살인범죄, 또 강도범죄자에게만 채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국민청원을 통해서 범인을 영원히 세상에서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다시 나온다면 피해자는 어디로 가서 살아야겠느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조금만 더 좀 전해드리면, 원래 이 남성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흉기를 2개를 들고 공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피해자가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그러면 딸 보려고 왔다라고 하니까 딸에게 영상통화를 딱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통화를 연결해서 한눈이 팔려 있을 때 그나마 남은 흉기 하나를 소파 밑에다 이렇게 숨겨가지고 겨우 이렇게 좀 상황이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황을 알면 재판부에 급소를 피했기 때문에 이건 살인까지, 이게 조금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튼 소장님, 네. 피해자의 이 온라인 청원을 올렸잖아요. 네. 그런데 경찰의 대처가 2번 울렸다 나를. 네. 이건 무슨 얘기죠? 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경찰이 맨 처음에 이제 납치를 당했다 이거를 인정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납치를 당했다는 건 억지로 이제 끌려 들어갔어야 되는데 순순히 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 설명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강큰 사람이 반항을 하고 난리를 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폴리스 라인을 언제 철거해 주냐라고 문의했더니 외근 중이다 바쁘다라고 연락을 안 하고 이틀 후에야 철거했다라고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사실은 지금은 너무 심적으로도 충격을 많이 받고 무섭고 그러니까 경찰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함부로 이렇게 거칠게 대하는 것들이 피해자를 2번 울렸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경찰께서도 일부러 그러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보면은 경찰도 이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하지만 피해자 입장으로서는 또 특히 이제 나를 정말 보호해줬으면 좋겠는 경찰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구나라는 두려움을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 대학가 인근에서 한 남성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은 수개월 전부터 일대를 돌아다니며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아, 진짜 이거 참 전해드리기가 좀 짜증나는 소식입니다. 대학가에서 웬 이상한 남자가 또 출몰을 했어요. 네, 청주 지역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인데 영상 속 남성은 메시지로 자수하라 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주의 한 대학가의 식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남성이 창문가에 바짝 붙어 있죠. 검은색 모자에 마스크 쓰고 있고 또 패딩 차림인데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또 휴대폰을 살짝 들고 있는데요. 식당 안 사람을 찍으려는 것 같습니다. 저기가 이제 충북대학교 근처 식당인데 저 사진을 올린 분이 그 특정 신체 부위에 또 불꽃 마크를 이렇게 덮어 놓으셔가지고 아무튼 뭐 그래서 참 지금 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손 변호사님 세상에 이겁니다. 제가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뒤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나서 싹 봤더니 저러고 있었던 거예요. 우와, 이게 진짜 사실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고 실제로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예.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그 후에 식당에 있던 고객들이 이 사실을 알고 대응을 했어요. 대응이 뭐냐면 지금 저 사람도 휴대전화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인지 동영상인지 촬영을 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고객들도 역시 저 사람을 발견하고 저 사람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카메라가 하나씩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는 전화기에. 예. 그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저 남자가 당황한 듯이 이제 도망갔죠. 제가 이 실제 글을 올리신 분의 게시물을 좀 보고 이렇게 여기저기 올리신 글을 봤더니 당황하길 바랐던 것 같은데 저자는 정작 저 사진을 촬영하신 그 피해 여성분들은 오히려 하하 웃으면서 나도 널 좀 찍겠다 하면서 이렇게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놀라가지고 지도 막 이제 주랭랑을 친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의 목적은 그런 거죠. 노출증 환자인데 본인의 이렇게 노출증 환자들이 원하는 건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노출하면 깜짝 놀라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깜짝 놀라는 데서 자존감을 채우는 거거든요. 나는 항상 보통 때는 열등감을 느끼고 부족하지만 나의 존재에 네가 굴복을 하는구나.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그러면서 뭔가 우월감을 느끼면서 자존감이 채워지는 건데 이런 사람들한테 놀라지 않고 그냥 뭐 하는 거지? 왜 저래? 이런 반응이면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원하는 걸 못 잃었기 때문에 빨리 주랭량을 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이곳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곳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봤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났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났어. 라고 하고요. 심지어 막 빼꼼 쳐다보는 지금 이제 저 사진을 지금 영상 보면 저기 하얀색 거기 얼굴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보고 저기서도 사진 찍고 여러 군데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님 제가 하나만 좀 정정할게요. 저 지금 하얀색 저렇게 돼 있는 게 네. 저도 얼굴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니군요. 그 아까 불꽃 마크 그거랍니다. 아, 네. 그 위에 얼굴이 있군요. 왜 저러고 삽니까 정말. 예?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놀라는 모습을 찍었다. 양 변호사님, 근데 정말 아까 소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피해자들이 놀라는 모습을 찍으려고 갔는데 정작 놀라질 않으셨어요. 네. 이 인간 뭐야 하면서 탁 찍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남성은 도망을 가는데 네. 문제는 놀라는 분이 사실은 더 많았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놀라는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찜찜하실 겁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박 소장이 설명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가 누군가를 지배한다, 놀라게 했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하는, 집착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그 모습들, 내가 놀라는 모습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맞습니다.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예. 소장님, 그러니까 네티즌들, 이 누리꾼들 반응을 보면 제가 이게 가위가 약이다. 너 커서 그런 짓 하라고 어머니가 미역국 드신 거 아니다. 정말 원색적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방금 이런 식당 같은 경우에 사람도 많았고 또 하니까 오히려 피해자분들이 더 이렇게 강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겠지만 네. 진짜 어두컴컴한 막 골목 같은 데서 혼자 만났다? 아이고 이건 너무 놀라죠. 사실 이제 성도착
도착증 사람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범죄로까지 100% 다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 와중에 그래도 점점 더 높은 강도로 그 만족을 채우고 싶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게다가 이제 외진 곳에 어떤 여성과 함께 있다 이런 곳에서는 어떤 그런 성도착적인 증상이 더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요. 이 사람들 사실은 이제 범죄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병리적인 증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참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몰래 이런 짓을 하니까 또 치료를 받을 기회가 있을지 좀 안타깝네요. 예. 자, 백 기자 일단 저는 금방 잡힐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미 이렇게 영상이 올라오고 사진이 올라온 게 한 몇 개월 됐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직도 안 잡혔습니다. 이 주변의 CCTV 사각지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대를 좀 잘 아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에 나섰고요. CCTV를 분석해서 남성의 신원과 도주 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지구대 측은 주민 안전을 위해서 좀 순찰을 강화하겠다. 피해 사례가 더 있으면 바로 신고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청주 청원경찰서가 지금 담당 사건을 맡고 있는데 꼭 좀 붙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손 변호사님. 네. 일단 어떤 죄목을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공연 음란죄를 생각할 수 있겠죠. 특히 음란 행위라는 게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노출하는 것 자체로도 음란 행위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공연 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주거 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입니다. 즉 신체의 일부가 들어갔다면, 특히 아까 사진도 있잖아요. 들어갔다면 그게 이제 주거에 평온을 해할 경우에는 이런 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겠고요. 예. 따라서 또 수개월 동안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따라서 아예 뭐 주거나 건조물 침입하지 않고 하는 행위도 있겠습니다만 일부라도 침입했다면 그거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또 저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사진인지 동영상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촬영한 거를 누군가에게 뭐 유포했다거나 또는 뭐 판매했다거나 등등등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 촬영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특정한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걸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서 또 범죄를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동종 전과가 있는지, 뭐 누범 기간은 아닌지 등등, 이게 뭐 그동안 여러 차례 이런 범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이 정말 뭐 다른 저런 뭐 범죄와 비교해서도 조금 저는 그런 것이 자기 신체 부위를 그 피해 여성들의 뒤통수에다 대고 같이 촬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진짜. 아니 양 변호사님 진짜 이거 더군다나 촬영을 하고 분명 갖고 있을 것이고 진짜 저렇게 걸려서 주랭랑만 안 쳤으면은 저거 어딘가에서 또 막 올려가지고 막 무슨 전림품 자랑하듯이 막 했을 텐데. 예?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심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온 것처럼 과연 저기서 그칠 것인가를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하기도 해요. 그래서 양태가 굉장히 많기도 다양하기도 하겠지만 점점점 발전해서 더 무서운 범죄로 나갈 가능성도 있고, 또 본인도 치료를 해야 되는데 현행법상으로 공연음란죄가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상습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짓을 했다든가 이럴 경우가 아니면 또 실형 선고가 이렇게 높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될지도 조금은 더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세 번째 사건 이어가기 전에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좀 황당한 사건입니다. 15년간 함께 살던 남편이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었다. 야, 김하은 아나운서,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네, 한 여성이 15년 전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살았는데요. 지난해 12월 남편이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남편이 여성의 친인척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던 사실을 여성이 알게 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남편이 사라지자 여성은 15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편의 가족들을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성이 지금까지 알고 지냈던 남편이 다른 사람이었던 겁니다. 제가 말이죠. 이 기사를 한 10번은 읽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 아직도. 백 기자가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15년 전에 한 여성이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살아왔다고 하는데 지난해 12월에 갑자기 이 남편이 사라집니다. 아내의 언니, 그러니까 처형이랑 조카한테 돈을 7천만 원을 빌렸다는 걸 듣고서 아내가 이거 어떻게 빌렸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추궁을 하면서입니다. 남편은 내가 금방 갚을게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는데 사라지다 보니 이 아내가 15년간 만난 적이 없던 남편의 가족을 만나러 갔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자, 대체 이 남편의 정체가 뭘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알고 보니 남편의 형. 자, 그러니까 지난 15년 동안을 법적으로는 시아주버님하고 살았던 거예요. 뭐 법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좀 오해 소지가 있고 예. 이름만 그렇게 썼다. 그렇죠. 네, 그 이름을 사용했다는 건데 사실 15년 동안 교류가 없었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가족들을 찾아간 거죠. 네, 그랬더니 거기에서 알고 봤더니 이게 이름이 친형, 자기 형의 이름을 가지고 내 남편이 그동안 그 행세를 했다. 야. 이게 그제서야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 가족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직접 듣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알고 보니까 이미 남편은요, 20년 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 형의 이름으로, 자기 친형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도 만들고 또 휴대전화도 개통을 해서 실제로는 형의 명의를 가지고 형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긴 시간을 살아온 거죠. 아니, 백 기자,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동거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네. 혼인 신고는 하지 않고. 네네.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이걸 이렇게 모르고 살 수가 있었나? 15년을 살았는데. 그러니까요. 혼인신고를 안 한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예. 평상시에 뭐 친구를 소개하거나 또 가족을 소개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해요. 이제 와서 보니까 좀 이상하다는 건데요. 아내 얘기를 들어보면요. 남편의 그런 뭔가 공적인 서류를 본 적도 없고 혼인신고를 한 게 아니다. 또 가족 소개도 안 했고 친구를 만나러 간 적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장님, 저는 지금까지 들었는데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네, 저는 바본가 봐요. 네, 이제 상황은 이해가 가는데 예. 이 사람이 이제 좋은 사람 아니었던 거죠. 맨 처음부터 15년 동안 속은 거죠. 속은 건데 저는 이제 이 여성의 마음이 얼마나 좀 마음이 무너졌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젊었을 때 결혼을 할 때는 사실 우리나라 상황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그 가족과 가족의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고려가 되는데 이제 중년이 되어서 만난 커플들을 보면 조건과 조건, 가족이 만나기보다는 정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제 같이 혼인신고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의지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 거칠고 외로운 세상에서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살자라고 해서 중년에 만나서 이제 50대에 사실은 관계였는데 이렇게 15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완전히 이름부터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다. 네,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황이었다는 건데 보통 이런 외국으로 나가거나 이럴 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형의 이름을 빌린 것과 주민등록 말소하고는 또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말소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으로 나갔다든가 아니면 사실 흔하게 벌어지는 경우는 이 사람처럼 고의로 돈을 안 갚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제 어떻게 사정상 돈을 못 갚아서 채권자들이 계속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주거부정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을 때 주민등록을 말소를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어서 이 사람은 지금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다. 그러면 생활하는 데 굉장히 큰 불편을 겪게 되겠죠. 어디 가서 신분증을 낼 수도 없고 주민등록을 근거로 해서 국가가 주어지는 보호장치 같은 것도 못 받게 되니까 주민등록 말소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말소된 상황이니까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못 하니까 그렇죠. 형의 이름을 빌려다가 형의 신분증을 만들어서 저렇게 살았던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럼 손 변호사님, 형이라는 형은 자기 이름으로 동생이 핸드폰도 막 개통해서 쓰고 그걸 까맣게 모를 수가 있나요? 사실 진행자께서도 이거 10번 읽어도 잘 이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럼 네, 제가 네. 바보인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면 저희가 바보일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일단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혹시 손 변호사님 오늘 네네. 까칠하시네. 아니 혹시 예. 정말 살해하고 또는 어디 감금을 해놓고
형행세를 한 건가? 아, 예. 그렇지 않으면 형이 사망했는데 절차를 잘 진행하지 않고 내가 그러면 그 명의를 쓰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갈아탄 건가? 등등 상상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게 예. 아닙니다. 형이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이 살아있다고 할 때부터 더 혼란스러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 형뿐만 아니라 형 부부도 이거 혹시 알고 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었거든요. 아, 예, 예. 그런데 뭐 그거는 이제 알려진 바는 없고요. 또 의심을 또 섣불리 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에서 친형 부부가 동생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에 고소했거든요. 내 명의를 마음대로 형님이 썼다. 고소를 했군요. 네, 고소를 했는데 어. 이 사실을 지금 알아서 고소한 건지 아니면 그동안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는 이 동생이 단순히 명의 도용한 것만 문제된 게 아니라 형사적으로 이제 사기도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여기서는 내가 좀 선을 그어야겠다라고 해서 고소를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예. 아직까지 뭐 드러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양 변호사님, 진짜 방금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는 되게 설득력 있는 게, 그러니까 그동안 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동생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의절하고 살다가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그 사고를 크게 치니까 이제서야 그런 게 아닌가.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 이 형분이 뭐 경제 활동 같은 거 크게 안 하시고 좀 뭐 작은 생활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허락을 받고 어느 정도. 양 변호사님 물 한 잔 드십시오. 갑자기 왜 그런지. 이게 뭐 이렇게 말문이 막히죠 왜? 아니 딱히 예? 이유가 없이 죄송합니다. 별 말씀. 손 변호사님. 손 변호사님이 저 아까 뭐라고 그러니까 네. 지금 아니 그게 슬퍼서 저러시죠. 오히려 정반대로 저도 잘 모른다. 저도 모를 수 있고 저도 잘 이해를 못한다라는 그런 약간 좀 오히려 겸손의 표현이었는데 그래도 오해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아니야, 농담입니다. 양 변호사님 지금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말문이 막히셔가지고. 예. 하여튼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형에게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를 만들어서 연기하듯이 사는데 그냥 평생을 지내게 된 것 같아요. 주민등 말소한 이후에.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이후에는 다른 공인중개사 이름을 빌려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렸고요. 또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한 10억 원대 사기를 쳤는데 그것도 이 사기 수법도 뻔한 거 있죠. 돈 빌려서 많은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해놓고 이자 명목으로 사실은 돌려막기 가면서 이 돈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기를 친 것도 한 10억 원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 말이죠. 지금 이제 잠수를 탔어요. 시쳇말로. 자, 손 변호사님, 만약에 붙잡히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일단 사기죠. 게다가 사기 관련해서 이익이 굉장히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겠고, 하지만 그 사기에서 중요한 거는 또 피해에 대한 피해를 또 회복시켜주면 형량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할 수 있겠고, 또 과거에 이제 이렇게 그 동거를 한 후에 어떤 그 상황은 이 동거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부분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공소시효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가 없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뭔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면은 그 역시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현재는 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새롭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 전에 지금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하나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사건이죠. 이별을 통보한 전 여친의 집에 가서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했던 그 남성. 조금 전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27살 조현진입니다. 자, 백 기자가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천안에서 원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에 예전에 헤어졌던 여자친구를 찾아간 상황이었는데요. 집 안에 엄마가 있었던 거죠. 한 번만 더 얘기하자라고 하면서 화장실로 단둘이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화장실 안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습니다. 결국에 숨졌고 그다음에 바로 엄마를 밀치고 도망갑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3시간 만에 붙잡혔던 그 27세 조현진입니다. 예, 정말 조현진 27세. 양 변호사님 금요일 방송에 함께 저 사건 말씀 주셨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지금 정말 그 어머니가 있는 데서 화장실이란 곳에 있었지만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좁은 오피스텔에 어머니는 밖에 계셨었고 딸이 이게 사실 죽어가는 과정에 무기력하게 어머님이 있었고 그 문이 열렸을 때 저렇게 쓰러져 있는 딸 끝내 숨을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이 사실 보호를 요청하면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데려가려고 이제 본인의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왔었는데 또 그런 끔찍한 결론을 맞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생에 딸의 모습이 저 모습이 어떻게 머릿속에서 지워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 남성 같은 경우도 애초에 뭐 처음에 말로는 그냥 흉기를 가지고 협박하면 다시 사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거짓말이죠. 저는 거짓말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어떤 자신의 뭐 자존심이라는 표현도 쓰고 싶지 않지만 그런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한때 뭐 사랑했다고 했던 사람을 저렇게 무참하게 해친 사건이죠. 예. 그 유족의 가족분이 온라인 청원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어머님은 딸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자책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계신데 아예 식사를 못 하고 계신답니다. 식사를.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전통주 제조회사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과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천양조는 이번 고소를 통해 연예인의 갑질로 기업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영탁과 예천양조의 계속되는 갈등을 알아봅니다. 자, 바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악덕 기업이냐, 악덕 가수냐. 자,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 씨 그리고 어머니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자, 왜 고소까지 가게 됐습니까? 양측이 계속 고소전을 벌이고 있었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알고 결국에 맞아요. 영탁 씨가 예천양조의 명예훼손 고소도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예천양조 측은 팬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계속해서 맹목적인 가수 영탁 씨를 옹호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예천양조는 회사 매출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는 건데요. 대리점이 100여 개에 달했는데 거의 다 폐업하고 지금 남아있는 대리점도 거의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0여 년 동안 외길을 걸어오면서 양조를 해왔는데 이 영탁 씨 모자의 무리한 요구와 갑질로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번에 명백하게 밝히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손 변호사님, 저 얘기만 들어보면 회사는 거의 지금 뭐 존립 위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향토 중소기업의 경우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특히 회사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영탁 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악덕 기업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또 불매 운동에 나서면서 매출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 타격이 심각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결국 지금도 이제 반면 이렇게 그 회사는 악덕 기업이고 영탁은 피해자다.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들을 영탁의 팬들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지금 손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그 예천 양조 측의 주장에 대해서 또 팬분들은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자, 양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막 그 갈등 과정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이름을 쓴 건 2020년 1월입니다. 근데 갈등의 배경이 뭐냐면 예천양조 측에서는 가수 영탁과 무관하게 영탁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가수 영탁이 굉장히 뭐 유명인이 되니까 2020년 4월에 광고 모델로 계약을 했고 그런데 한 1년가량을 넘게 사용을 했는데 영탁 씨가 너무 유명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계약을 했는데 재계약이 안 됐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 측의 주장은 영탁 씨의 모친이 한 150억 원 가량을 요구를 했다. 그건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었고 영탁 측에서 무슨 소리냐 그런 사실도 없고 오히려 예천양조 중에서 이 계약 관련해서 협박을 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서로 이제 고소를 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영탁 씨 측에서 먼저 고소는 먼저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회사의 예천양조의 회장 등을 비롯한 몇 명을 고소했는데요. 이게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등입니다. 고소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불송치 결정이 나왔어요. 이게 불송치 결정이라는 얘기는 경찰 단계에서 볼 때 수사해봤더니 이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런 일 없다. 또는 증거가 부족하다 등등의 다양한 이유로 아예 검찰로도 보내지 않고 끝낸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최종 종결은 아니고 이 고소인 측이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요. 영탁 측이 이러한 그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예, 지금 불송치 결정이 딱 경찰이 내니까 예천 양조 측에서는 당장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영탁 씨와 이 모친이 3년 동안 150억 원의 이 모델료를 요구했던 거 이거 경찰이 맞다라고 사실상 인정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또 예천 양조에서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영탁 씨 측에서는 그게 또 딱히 그 의미는 아니다 하면서 이의 신청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핑퐁이에요.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영탁 측에서는 이의 신청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측에서 경찰의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재수사를 하기로 했다라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천 양조 측에서는 처음에 원래 아까 이제 영탁 측에서 먼저 고소를 했잖아요. 영탁 측에서 먼저 고소를 한 게 잘못된 고소였기 때문에 이거 무고다라면서 또 맞고소를 했고 손해배상 지금 영탁 측 때문에 회사는 굉장히 큰 손실을 입고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근데 이게 네. 양쪽 다 피해가 크겠지만 영탁 씨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네. 이미지 손상. 예. 엄청나겠죠. 저는 이제 양쪽 다 굉장히 안타깝네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팬의 한 사람으로 좀 화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되는 소송이 바로 이 소송인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영탁 막걸리도 정말 외국에서 오는 술 속에서 진짜 귀한 우리 술, 우리 향토 중소기업인데 이 회사 얘기도 맞아요. 왜냐하면 영탁과 1대1 싸움이 아니라 기업 대 수만 명과의 싸움이 되니까 너무 버겁고 그 이미지도 손상이 너무 큰 것도 맞습니다. 근데 또 영탁 씨도 사실 이미지가 너무 좋았던 배우죠. 너무 오랜만에 나온 유쾌하고 낙천적이고 재밌는 국민들이 사랑하는 그리고 오디션을 통한 실력파 가수예요. 저도 같이 방송을 해봤는데 예. 굉장히 낙천적인 연예인이라 이렇게 이미지 타격을 입으면 재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지경으로 갈 수 있어서 좀 늦게나마 좀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소송이었습니다. 백 기자, 마지막으로요. 이 상표권 얘기도 지금 논쟁거리인데 지금 이 상표권 등록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막걸리 영탁에 대한 상표권 문제가 지금 남아있죠. 양측이 지금 지난해 10월부터 이 상표권 등록 관련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송이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들께 그 어떤 경제적 도움도 받지 않은 유 씨 부부. 그 대신 양가 어느 쪽과도 살림을 합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겠다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두 아이를 키웠지만 부모님께 아이의 양육을 부탁하지도 않았고 그런 유 씨 부부를 양가 부모님 모두 대견하게 여겼는데요. 그런데 아이를 유독 예뻐하는 장모님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월세를 두둑이 낼 테니 아이가 좀 더 자랄 때까지 함께 살면 어떻겠냐고 장모님이 제안을 한 건데요. 할머니와 있으면 유독 버릇없어지는 아이를 보며 걱정이 되는 상황에 합가라니 유 씨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함께 합가를 반대하며 장모님을 설득하던 아내가 당분간만이라도 함께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합가는 곧 이혼이라고 선언을 했지만 아내는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유 씨에게 이혼 말고 다른 해답은 없는 걸까요? 자, 지금 소개된 사연 한 언론에 나온 것을 저희가 약간 각색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은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런 갈등인데 이 경우는 장모님과 사위의 갈등입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진짜 좀 많이 좀 의견을 내주십시오. 왠지 이거 채팅창 폭발할 것 같은데. 자, 김하은 아나운서. 네. 자, 일단 장모님이 집에 들어오신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건데 그럼 장인어른은 안 계신 겁니까? 왜 갑자기 합가를 요구한 거죠?
이 장인어른은 고향에서 전원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과는 주말 부부로 지내왔던 건데요. 평소에 홀로 지내시지만 친구가 많으셔서 장모님이 되게 바쁘게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손자들이 태어나면서 장모님의 일상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귀여운 손자들 너무 보고 싶으셔서 딸의 집에 자주 오시다가 어차피 남는 방, 월세 놓는 셈 치고 같이 지내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건데요. 합가를 하면 이혼할 거라고 엄포를 놔도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는 아내에게 유 씨는 이혼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게 정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자, 일단 이거는 장모와 사위 문제인데 일단 뭡니까? 시어머님과 며느리 이 문제도 함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의견을 내주십시오. 지금 벌써부터 막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백 기자, 만약에 결혼 전부터 합가를 할 이런 막 예고, 전조가 있었다면 과연 이 커플이 결혼을 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초등학교 동창이었다고 하는데 양가 부모님들도 같은 동네에 살아서 상당히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은 상당히 좀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요.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전셋집을 얻었고 또 결혼 후에는 독립적인 가구로 인정해달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합가는 하지 않겠다. 이미 선언까지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양가 부모님이 살고 있는 데에서 가까운 데에 전셋집을 얻었었고 또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부부가 함께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아이를 돌보는 등 최대한 이렇게 손을 벌리지 않고 살려고 노력해 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제가 말도 안 나오네. 지금 일방적입니다, 일방적. 자, 그렇다고 또 자식 도리를 게을리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그렇습니다. 특별한 갈등이 없었고요. 이 사건, 이 일 전에는. 게다가 굉장히 잘 챙겼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사위의 이야기입니다만 명절 잘 챙겨서 찾아뵙는 건 물론이고 특별한 일이 없는 주말에도 종종 찾아가서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여행도 갔답니다. 아이고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예. 본가 처가 한 번씩 각각 이제 해외여행을 갔다 왔고 또 아이 태어난 다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분위기 더 이제 좋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애들도 뭐 친가 외가 뭐 구분이 요즘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잘 왕래하면서 지냈는데 심지어 장인어른이 이제 그 전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시골까지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올 정도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정도를 넘어서 굉장히 교류를 활발하게 하면서 지냈던 거죠. 소장님, 그런데 네. 일단 소장님 같은 경우도 친정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돌봐준다고 하면은 일단 좋지 않으실까요? 너무 좋죠. 사실 저는 저희 친정 어머니 외국에 계시고 저희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물론 저는 오늘 주인공인 남자분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이해를 너무너무 충분히 하고 그 독립성도 너무 높은데 사실 아이들로만 보거나 이제 부인의 육아만 보면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나 누군가가 도와주면 진짜 천군만마고 제 경험에 의해서도 전 너무 바빴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돌보지 못한 죄책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쓴 글을 보니까 우리 집은 그래도 화목했다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그랬을까라고 보니까 저희 시어머니께서 항상 웃으면서 아이랑 놀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찬스는 진짜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닌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네 그렇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좋을 때만 한 번씩 이렇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오셔야 참 좋은 건데 이게 잦아지면 이것도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이 장모님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 중에서도 또 손주들 유난히 예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또 아이들은 또 할머니는 다 해주는 사람이 되니까 아이들도 또 좋아하고 그래서 이 장모님이 거의 날마다 오셨던 모양입니다. 하루도 내 손주들 못 보면 못 산다라고 날마다 오셨는데 이게 더 큰 문제의 발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모님이 또 이게 배려심이 있으셔서 사위가 출근하고 나면 와서 퇴근하기 전에 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위는 장모님이 그렇게 자주 오시는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자, 그런데 그냥 없는 틈을 타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만 했으면 뭐 이렇게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왜 갑자기 합가를
탁 결정하신 걸까요? 아, 네, 그래서요. 저도 여태까지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너무 예쁘니까 아이들하고 있고 싶어서 그러셨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뜻은 이제 그것보다 딸을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딸을 돌봐주니까 손자들을 돌봐주니까 우리 딸이 좀 편한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을 너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딸을 좀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다가 월세까지 주면 또 우리 딸도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 있어지지 않을까라고 결정을 해서 말하자면 내가 가서 맨날 애도 봐주고 돈도 줄게라는 또 깊은 뜻이었다고 합니다. 예, 저희 회사 이 동료들 중에서도 사실상 이제 이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선후배들이 제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뭐 지금 이혼을 고민할 정도로 그런 상황인 사람은 다행히 없는데 뭐가 됐든 불편할 거는 확실해 보이고요. 아무리 장모님이 아유 김서방 뭐 걱정하지 마, 뭐 부담 갖지 마 해도 그거는 장모님 생각이고. 예? 그 말 듣는 것 자체가 부담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사위의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예, 이 사위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면요, 2교대로 근무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오전 근무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고요. 또 오후에 근무할 때는 오후 3시에 나가서 자정에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어린이집에 가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합발을 해서 장모와 함께 산다면 상당한 시간 동안은 장모와 이 사위 둘이 있는 거예요. 단둘이 집에 있는 겁니다. 야. 게다가 근무 시간 때문에 낮에 또 수면을 취할 때도 있잖아요. 예. 이럴 때 역시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아파트인데 욕실이 하나입니다. 아이고 그거 중요합니다. 네, 이게 또 여러 가지 불편을 또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먹는 것도 그런데 요즘에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시켜 먹거나 간단하게 만들어 먹는 것도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모는 애들이 있는데 애들 음식은 무조건 유기농 채소로 직접 만들어 먹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배달 시키는 것도 좀 눈치 보이지 않겠느냐. 게다가 뭐 이거는 그 사위의 그 입장입니다. 이 장모가 사람이 좋아 보여도 은근히 잔소리가 많다. 이런 또 개인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합가구의 스트레스가 클 거라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양 변호사님 지금 이 관련 사연에 달린 댓글 몇 개를 좀 소개해드리면 그 월세를 낸다고 했잖아요. 월세 낼 테니까 내가 좀 들어가 살겠네. 처음 한 석 달은 꼬박꼬박 내다가 넉 달째부터 이게 슬그머니 페이드 아웃이 될 거다. 근데 이 자식 입장에서 왜 이번 달 안 내세요?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뭐 그것도 그렇고 사실 주신다고 해도 자식 입장에서 받기도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그리고 그 돈 준다고 해서 또 장모님 모신다 이것도 서로 말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명분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이제 부부는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장모님이 좀 이네이블러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사랑한다는 이유로 망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부부가 보기에는 3살, 4살 되면 약간 자립심도 키워줘야 되는데 애들 잘못한다 그러면 이게 망친다 그러면 왜 애를 나무래? 뭐 이렇게 하고 5살 된 아이인데도 갑자기 밥 먹기 싫다 그러면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숫자로 떠먹이시고 이러니까 부부 입장에서는 아니 저러면 아이가 망가질 텐데 라는데 장모님 또 그걸 못 받아들이시고 이게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는요 부부 사이도 갈라놓거든요. 장모님이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자, 소장님. 네. 일단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남편 신랑 사위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내 아내가 그냥 계속 그 굳건하게 버텨주면 네. 장모님의 이제 합가를 저지할 수 있는데 네. 이 와이프가 흔들려 버리면 이거 네. 그 아내는 엄마 오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그래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완전 독립부부로 살자라고 말이 맞았는데 아내가 마음이 돌아서서 엄마가 와보는 거 한동안은 좀 해봤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등이 위험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또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나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고 집안일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엄마가 와서 도와주면 너무 좋아. 애도 둘이잖아요. 그런데다 이제 맞벌이까지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엄마가 돈도 뭐 월세 100만 원 준다. 그러면 그게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은 얘기를 했어요. 왜 마음이 바뀌냐? 우리 결혼 전에 한 약속이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 남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내 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알아서 빨래 한번 돌려주지 않고 집안일 따로 해주지 않고 쓰레기 한번 제대로 벌려주지 않고 내가 언제 안 해줬냐 해줬지라고 얘기하면 그건 내가 뭐 좀 해줘 그것 좀 해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부탁하는 입장이 되니까 나도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반반하는 거하고 이것 좀 해줄래 부탁하는 거하고 근데 엄마는 부탁하지 않아도 우리 딸 힘들까 봐 알아서 막 해주시니까 딸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 싸움으로 치닫는 거죠. 아, 자, 손 변호사님, 제가 이제 관련 댓글 하나를 봤더니 그 와이프는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연기를 했을 것이다. 이미 장모님하고 다 짜고 했는데 처음엔 좀 이렇게 중립적인 척 하다가 이렇게 착 그래서 이건 이제 뒤통수 맞은 거다. 뭐 이런 또 얘기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 결론이 어떻게 이 부부가 어떤 결론을 선택할지는 아직 뭐 저희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입장을 바꾸놓고 생각하면 상당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한 명이 입장을 좀 고집을 접고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누가 먼저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갈등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아내가 그리고 장모가 이제 고집을 꺾고 그래 알겠다. 뭐 이제 지금처럼 하고 내가 뭐 같이 살진 않을게라고 하더라도 이게 또 평생에 또 화근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나오든지 간에 결국은 모든 다툼의 귀결은 이쪽으로 또 흘러갈 수 있거든요. 이게 좀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답답하네요. 자, 백 기자, 그럼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반응 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저 단 한 분도 지금 제가 진짜 열심히 읽어봤는데 단 한 분도 합가해라 하는 분이 없습니다. 어렵게 지켜온 가정의 평화를 깨는 일 같다. 서로 손님같이 사는 게 베스트다. 장모님이 약간 눈치가 없다. 지금은 월세를 주신다고 하지만 나중엔 돌봄 비용을 달라고 챙겨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부부관계나 아니면 집안에서 좀 편하게 속옷만 입고 있기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얘기도 해주시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장모님과 합가 강요하는 아내, 이혼 사유 될까요, 양 변호사님? 뭐 법전에 합가를 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이혼하라고 돼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것 때문에 두 사람이 영원히 갈등을 해결을 못한다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죠. 그러면 이혼하게 되는 건데 참고할 만한 게 이제 뭐 양쪽 집안에서 부부에게 양쪽 집안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정말로 제일 싫은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50% 가까이 응답한 게 바로 합가 요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참고할 만한 게 여기에서 세 번째로 꼽힌 게 이 현관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쨌든 뭐 합가는 물론이고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도 우리는 싫다라는 게 굉장히 높은 비율이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도 뭐 한 말씀. 사실 이 갈등, 합가 관련된 갈등 자체가 이혼 사유냐, 또 이걸 때문에 이혼할 것 같으냐 등등보다도 더 걱정되는 거는 이게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관계가 더 훼손되고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어떤 여러 가지 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더 악화돼서 이혼까지 가는 경우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방치하면 안 되고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누군가는 입장을 접어야 돼요. 과연 누가 입장을 접어야 하는 것인가. 모를 때는 애매할 때는 약속한 거 지키는 게 우선이고 뭔가를 변경하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그럼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네. 합가해라 마라.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네. 아니, 그 한 분도 얘기 안 하셨다는 제가 어떻게 시청자를 거슬르고 관점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괜찮던데 이런 얘기했다 지금 다 한 분도 없다 그러시니까요. 네. 근데 저는 손 변호사님 얘기에 약간 반론을. 아이고, 이거 그러니까, 얘기 길어지네, 이거. 빨리 얘기할게요. 네.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우리 약속을 지켜야 돼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이렇게 되면 이제 아내가 폭발 직전이 되기 때문에 다시 가사 일을 분담하거나 육아 일을 다시 재조정하지 않으면 이제는 아내 쪽에서 다시 갈등이 생겨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 사건 현장 이어가죠. 자, 사건 사고 속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리는 사건 현장 시간. 첫 번째 현장 벨기에로 가보시죠.
일단 여기 플랫폼입니다. 네, 지하철역 안 같은데요. 검은색 옷을 입은 설마, 한 설마, 남성이 여성을 밀쳐버렸습니다. 이야, 진짜 이거. 아이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설마. 그대로 선로로 떨어졌는데요. 그때 지하철이 어, 다가옵니다. 어. 네. 뭐야, 자칫하면 이거? 여성이 열차에 깔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섰어요? 네, 바로 섰습니다. 비상제동을 했다고 합니다. 와, 저걸 어떻게 바로 설 수가 있지? 네, 아무래도 남성이 일부러 지금 여성을 밀쳐서 떨어뜨린 것 저 같은데요. 정신 나간 저. 아유, 열차가 멈춰 서자마자 지금 깜짝 놀란 시민들이 뛰어내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행히 열차가 선로 떨어진 여성 바로 앞에서 멈춰 서면서 깔리는 사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와, 진짜 이거. 지금 힘을 모아서 여성을 위로 끌어올리고 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성이 선로로 떨어지면서 선로에 부딪히긴 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진짜 저런 거 볼 때마다 우리나라 이 스크린도어 이거 진짜. 아니 근데 저 인간 누구예요 저거?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23살 남성이라고 합니다. 외신들은 당시 남성이 이 여성의 뒤를 배회하다가 열차가 역으로 들어오자 여성을 선로 위로 밀어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뒤 도망쳤는데 금방 인근 지하철에서 잡혔습니다. 아, 다행히 잡혔. 뭐 왜 그랬대요 왜? 현지 검찰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용의자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평가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남성과 피해 여성이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아무튼 천만다행입니다. 자, 다음 현장 호주로 이어가죠. 아, 저거 딱 봐도 강도네 저거. 맞습니다. 지금 망치로 유리창을 부수고 있네요. 그 유리창 너머에 뭐가 있나 봤더니 지금 보석이 잔뜩 진열돼 있습니다. 금은방 유리창을 깨고 보석을 훔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혼자가 아닙니다. 저 오른쪽에도 있죠. 회색 옷을 입은 다른 남성이 똑같이 망치로 유리창을 부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얘네들은 백주 대낮에 저래요. 어? 대낮입니다. 지금 뒤에 차도 다니고 차도 있고요. 다녀요, 지금. 시민들도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모습들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금은방 안에요. 주인이 있어요. 에? 지금 신경도 안 쓰고 유리창으로 계속해서 깨고 있는데 안쪽에서 지금 주인이 너무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thought it was thundering because it was raining a little bit and I thought I heard thunder. We're very lucky at the end of the day that nobody got hurt, which is the main achievement. 네, 주인은 절도범이 유리창을 깨는 모습을 보자마자 진열장에서 보석을 치웠는데도 지금 치우고 있네요. 예, 이들이 그대로 보석을 훔쳐가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당 이날 1,000호주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5만 원어치의 보석을 훔쳤다고 합니다. 곧바로 가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현지 경찰은 절도범 일당을 아직까지 쫓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이런 거 보면 사건 반장에서 아무리 막 뭐라고 해도 진짜 우리나라만큼 치안 좋은 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추각한 사건도 많이 저희가 알려드리고 함께 붕괴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저렇게 대놓고 저런 범행을 저지르는 것 쉽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태국으로 이어가죠. 여기는 어딜까요? 네, 태국의 항구입니다. 한 여성 나무 데크 위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죠. 뭔가 좀 시범을 보인 것 같아요. 기본 동작, 번갈아 뛰기, 굉장히 다양한 줄넘기를 구사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데크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구멍이 뚫리고요. 그 사이로 여성이 떨어진 겁니다. 저 구멍 깊이가 굉장히 깊은지 여성 얼굴도 보이질 않고 그러네요. 있어요. 구멍 아래서 도와달라고 여성이 외치자 한 남성이 달려오고요. 곧바로 다른 두 남성도 다가와서 상황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빨리 구해야죠 지금. 네, 사고 현장에 달려온 남성들이요, 다름 아니라 저 여성의 아들들이었다고 합니다. 아들들은 61cm 정도 너비의 구멍에 빠진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아들이 여성의 팔을 잡아당기고 상체가 구멍 위로 간신히 올라왔습니다. 곧이어 오른쪽에 몸통을 잡아야지. 진짜. 몸통을 선이 안 닿잖아요. 예. 그게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오른쪽에 있던 아들이 허리를 붙잡고 세게 잡아당기고 구멍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일단 엄마가 크게 다친 것 같진 않아요. 네, 저 여성분 팔과 다리에 가벼운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항구 소유주가요, 저 여성에게 데크 파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성도 내가 다치지 않았으니까 비용을 지불하는 건 괜찮다라고 했는데
항구 데크가 이렇게까지 얇을 줄 몰랐다. 앞으로는 단단한 땅에서만 줄넘기 하겠다고 또 밝혔습니다. 아, 진짜 양심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소장님? 그러게요. 저기 줄넘기 할 수 있는 곳 아니에요? 예. 줄넘기 어디서 하든 내 맘 있잖아요. 사유지잖아요, 사유지. 진짜. 아, 그러네요, 진짜 내 맘이네. 자,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러시아로 가보시죠. 아, 이건 뭐죠? 예, 저 승합차대가 도로를 달리고 있고 차 아닙니다. 차 안에 운전자와 승객 3명 타고 있는데요. 자, 갑자기 무언가 차 안으로 휙. 뭐야 지금 저 못 봤어요? 뭐 지나갔어요? 저는 봤는데 빠른 속도로 지나가서 못 보셨을까요? 자,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입니다. 한 남성이 다리 봤어. 예. 예, 승합차 안으로 유리창을 통해 날아 들어왔다가 아니, 차 우리 밖으로 차 왜 이래, 이거? 떨어져 나간 겁니다. 자, 예, 나갔죠.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승객들도 뒤늦게 알아챈 것 같은데. 자, 일단 앞유리로 들어와서 네. 어디로 갔어요? 앞유리로 들어와서 차를 뚫고 뒤로 나간 겁니다. 자, 옆에서 이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저 남성 나무로 만든 구조물 위에 엎드려 있다가 아니, 뭐 차를 통과한 겁니다. 승합차가 다가오자 승합차와 구조물에 부딪히고 남성은 차량 앞 세상에. 유리창 안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도로 위로 떨어진 건데요. 떨어진 거 보니까 슈퍼맨은 아니네요.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 남성 앞뒤가 뚫려 있는 승합차를 통과한 겁니다. 아,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저 예, 연출한 모습이에요. 에브게니 체보타레프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스턴트맨이라고 합니다. 체보타레프 지금 보시는 장면은요. 지난해 9월에 승용차를 타고 강 위를 건너는 점프 묘기를 선보이던 장면인데 저때 척추까지 부러졌답니다. 아유, 세상에.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그 역경을 듣고 4개월 만에 다시 저 스턴트 묘기를 또 한 겁니다. 저게 일종의 복귀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건 스턴트맨이니까 하는 겁니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치진 않았. 네, 저 이번 것 같아. 도전에서는 어우, 왜 저건 또 저러고 다른 살아, 묘기였고요. 왜? 이번 도전에서는 차 유리창 가장자리에 발을 부딪히긴 했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부츠를 신고 있어서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도전이 승합차를 통과한 세계 최초의 비행이었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스턴트 묘기 끝내고 나서는 심장이 뛰는 강렬한 느낌을 나는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부상을 입고도 다시 또 위험천만한 스턴트 묘기를 부리는 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누리꾼들 그의 복귀를 정말 기다렸다 이런 반응을 또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아, 알겠습니다. 저는 좀 안 봤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동물의 주인공인 미국으로 가보시죠. 아, 여긴 어딜까요? 네, 마이애미의 한 바닷가입니다. 바닷물 속에 지금 뭔가가 보이고 있는데요. 물고기일까요? 응? 네. 아, 저기 보입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남성이 정체모를 해양 동물에게 다가갑니다. 지금 잡으려는 건가요? 처음엔 낚시를 하려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상황을 보니 아닌 것 같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남성이 긴 막대기로 저 동물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저 동물 돌고래입니다. 어우, 네, 어망에 갇혀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빨리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영상은 마이애미 해양 순찰대의 한 경찰관 보디캠에 찍힌 거라고 합니다. 경찰관이 어망에 얽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돌고래를 보자마자 직접 구조에 나섰습니다. 구조가 근데 생각만큼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돌고래를 진정시킨 다음에 뒤엉킨 어망을 잘라주면서 여러 번 자르고 있는데요. 돌고래가 몸을 뒤흔들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 돌고래도 좀 지금 상기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흥분한 것 같은데요. 경찰관이 지금 포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주머니 칼로 어망을 잘라낸 끝에 결국 풀려났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돌고래, 물보라를 일으키며 빠르게 헤엄쳐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30초간 전한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마우스, 핸드폰, 태블릿 다 돈 터치. 초등학생은 시작부터. 감기 걸리면 따뜻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전 따뜻한 테라플루. 따뜻해. 따뜻한 차용태로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약 테라플루.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한들
저희는 우리 가족 여러분만 믿고 쭉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 왜 웃으세요, 양 변호사님? 자, 저희는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그리고 오늘은 특히 눈길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